Ladies and gentlemen, 참석자 여러분,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 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을 놓고 WTO의 틀 내에서의 디지털 문제, 또 한국과 아세안이 디지털 관련해서 새롭게 직면한 여러 표준과 거기에 어떻게 전략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혁기 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님, 또 류롱 첸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 선임 경제학자 모셨고요. 또 온라인 또 고영경 고려대학교 아세안 문제연구원 교수님 모셨고, 또 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류롱 첸 박사님, 그리고 와디우디 쿠무로토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의 학과장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강하연 박사님께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데요. 좌장의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한 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을 다루는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었고, 키스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몸담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연구자들께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저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늘 네 분의 발표자가 디지털화가 얼마나 중요한 혁신과 경제 성장의 동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네 분의 연사를 저희가 모셨고요. 첫 번째의 발표자는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원 센터에서 오신 류롱 첸 선임 경제학자이십니다. 첸 박사님은 아세안과 한국의 디지털화 협력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좋은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기빈 여러분, 신사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논의에서 우리가 디지털 협력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한 아세안이 어떻게 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디지털화 그리고 혁신입니다. 아시다시피 혁신은 성장과 개발에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기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가 될 것입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 화면이 슬라이드가 움직였는지요? 네. 아세안과 한국 모두 글로벌 생산 분담에 참여를 하면서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 후반부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T 기술은 전 세계 통신의 비용을 낮추게 되고 또 GBC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기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 거점을 만들고 또 그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이익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보잉 항공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GBC가 어떠한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걸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산 분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제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그리고 R&D 활동도 바로 이러한 글로벌 공유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R&D 또 혁신에 있어서 글로벌 쉐어링을 통해서 인간의 창의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과학자들이
종합적으로 인간의 화학 기반의 페어를 매핑을 할 것이다 라고 나섰을 때 다들 이것은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DNA라는 것은 30억 개에 달하는 화학적 기반의 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20개 이상의 대학과 연구센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모트하게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 과제에 대해서 분담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GBC를 통해서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더 큰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보다도 더 큰 기술의 활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한 만큼 결국은 이 생산 공유를 통해서 앞으로는 혁신이 그만큼 더 확산이 될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서 또 혁신 서비스 R&D에서의 이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GBC의 여기서도 보시면은 스마일 모습인데 스마일이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창의력과 혁신은 디지털 시대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의 밸류체인의 기본적인 구조를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의 핵심 부품이라는 것은 7개의 세그먼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세그먼트는 다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혁신 중심적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혁신 생태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반도체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는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일 회사가 반도체 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부문의 기업들이 서로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이 작은 칩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각각의 기업들이 이 밸류 체인에 자신의 혁신을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모든 혁신의 조각들을 모아서 반도체가 팹에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는 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선도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여기에는 물론 한국 기업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뒤로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반도체 GBC에 참여를 함으로써 전체 업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반도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포워드 링크, 또 백워드 링크 등등 다양한 링크가 존재하면서 상호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에 있어서 향후의 미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을 R&D 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 사이클이 더 단축되고 또 혁신에 있어서 더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더 임팩트 있는 혁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 데이터, 아이디어가 다양한 플랫폼이나 또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사이에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결성이 개선이 될수록 실시간 협력이 가능해지고 데이터 공유, 또 시스템 통합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존재하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글로벌 협업이 점차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실험에서부터 업계 공정 개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로 이러한 글로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화가
다학제적인 협업의 문턱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또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연구센터나 또는 정부 기관과 협력을 하게 됨으로써 혁신을 만들어내고 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내다보았을 때 특히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한 아세안의 협력을 통해서 또 영내 경제에서의 혁신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야말로 혁신과 개발의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 협력에서 연결성 강화야말로 핵심으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을 더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 그리고 또 아세안 분야에서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역량 그리고 또 아세안의 잠재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만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도 에너지 그리고 또 컴퓨터 연산 능력에 있어서도 앞으로 크게 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분야에서도 양 지역의 협력이 더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장점이라는 것은 단지 자본뿐만이 아니라 또 노하우 그리고 또 공급망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내에도 확산이 되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 자유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의 이동성 그리고 스킬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협상과 관련하여서 또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하고 또 그래서 지금 아세안에서는 데파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전과 또 이러한 개발과 관련해서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ESG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아세안 한국 협력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향적이고도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 박사님.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디지털화가 혁신과 창의력을 아세안 지역에서 더 촉진하고 또 한 아세안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에 몸담고 계신 와유디 쿠로토모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공공정책 경영학과 학과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교수님, 참석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제 화면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보여지는지 확인해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고국에서의 디지털 전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현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환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부처가 이행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인데요. 첫째는 전체적으로 전자정부 도입을 위한 노력이 있는데 행정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소관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물론 이제 정통부 직속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장표는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아세안 지역 내에서 디지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디지털 방식으로 업무가 새롭게 아세안 지역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회원국에서도 활발한 디지털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몇 개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자 여러분들도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넘어가겠고요. 여기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말씀드릴 텐데 2019년 팬데믹 이전에 자료를 수집을 해 보았을 때 이러했습니다. 2억 6,8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어떠했는가를 보았는데 흥미롭게도 인구를 초월하는 133%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또한 평균 온라인 시간도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팬데믹 이전에 수집된 2019년 자료인데 2022년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 숫자보다 클 것입니다. 2019년 당시에는 평균 8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했다고 하면 2022년 현재 이게 11시간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얼마만큼 생산적인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SNS 상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비생산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온라인상에서 얼만큼 생산적이고 유익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음란물 시청에서부터 도박, 사기, 또 분리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정적인 활동들도 조사된 바 있기 때문이죠. 어찌 되었건 간에 이 디지털 전환의 노력은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공공서비스 포털도 개선을 하고 또 인프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디지털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는가를 보여드리고자 한 것인데 지금 중앙에서는 행정개혁 부처가 주관을 하고 있고 또 내무부와 재무부 또 연구혁신재단 정보통신부와 국가기획위원회, 사이버위원회 등이 관련된 정책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디지털 전환의 특성을 2017년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한 것인데요. 정보통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이 6가지의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내용이고 정보통신부가 학계, 뭐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을 구해서 또 지역 차원의 그 시민 단체장들이라든지 리더들과 함께 디지털 관련 노력을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경제, 스마트 리빙, 스마트 브랜딩,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환경, 스마트 사회 이 6가지의 주제를 저희들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유익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표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또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르카, 하나는 니켈 광산과 관련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족자르카 같은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또 훌륭한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만 그래도 디지털 기술에서의 혁신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쿠카일 지역인데 인프라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인프라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블랭크 스팟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은 이 니켈 광산이 집중되어 있는 한셀 지역인데요. 여기서는 여전히 그 인프라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환경 문제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니켈 광산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돼서 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수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지역 리더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지고 오는 효익이 있다라는 점에 동의를 해야지 될 것이고요. 또 커민 포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을 통해 191개의 도시와 구역이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발표에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전자정부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있었다면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굿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지 사실 보편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화를 도입할 때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3번째 발표자는 산업연구원 키에트의 민혁기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한 아세안 협력의 전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의 민혁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디지털 협력의 전망입니다.
제 발표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의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다음으로는 AMS와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아세안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협력이 필요한가,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경제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주된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만큼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협력,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디지털 무역 협정의 확산입니다. 전 세계를 보시면 많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일반 FTA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점을 할수록 그 시장의 이점을 10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세안과 한국 공히 디지털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디지털 무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으로서는 생산에서부터 구매, 배송까지 다 포함하는 전체 디지털 프로세스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현재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3년 또 세계은행, IMF, OECD에서 페이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개발을 위한 디지털 무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무역의 범위라고 한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배달을 하고 또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중에 하나라도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디지털 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디지털 거래에서 특히나 이 데이터 트랜잭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의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아세안에서의 디지털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인터넷 사용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아세안 국가들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이 4억 5천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AMS 국가들의 상당수가 디지털 플랫폼이 기업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나 또는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모든 기업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요, 아세안 디지털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전자상거래가 디지털 경제 성장을 추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만큼 향후에도 전자상거래는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MS의 규모가 2030년이면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장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수출입, 아세안에서의 디지털 경제 수출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수출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디지털 분야에서의 교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세안에서의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 현황입니다. 디지털 정책 자체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완료가 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서 아세안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경제를 아세안 영내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체결될 대파를 통해서 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AMS와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든 아세안 국가들에서 디지털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숫자를 표시해 놓긴 했지만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제트나 또는 토코피디아, 트라벨루카, 오비오 등과 같은 유니콘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력과 잠재력을 그만큼 더 강화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 분야의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 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BPO,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 굉장히 필리핀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인데요. 그래서 필리핀 전체 GDP의 7%, 그리고 종사자 수만 하더라도 14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필리핀의 경우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디지털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글로벌 IT 기업을 많이 유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국별로 현황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한국을 말씀드리자면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무역에서 보시게 되면 이 한국의 트렌드를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전자상거래이고, 그런데 그 외에도 보시면은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의 성장세는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전자상거래는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무역 분야에서도 바로 디지털 무역, 즉 전자상거래가 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각의 AMS의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원국들별로 부문별 전략이나 계획을 갖추고 있고요. 또 동시에 전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들이나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정책을 갖추고 있느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무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21년부터 25년까지 GDP 대비 1%를 디지털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이 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전체 한 아세안 FTA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독립적인 협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투자 FTA 내에서요.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려고 하면 또 이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협정이 있습니다. RCEP,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서의 DPA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전자기기와 관련된 RCEP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일부만 더 쓰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협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또 AM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세안의 RCEP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협정 자체는 좀 더 자유롭게 채택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될 것이고 또 디지털 규칙의 상호 운영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국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를 반영한 적절한 수준을 도입하고 또 회원국들의 공공 정책에 대한 유연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또 전자상거래의 촉진 그리고 소비자 보호라는 이 한 아세안 사이에서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의 관심 분야 중에서 이 첫 번째 두 가지는 이미 익숙한 분야인데 근데 마지막은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양측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특성이 있어야지만 디지털 무역 협정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물론 디지털 무역 협정이 중요하겠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디지털 무역과 경제가 아세안과 한국에서 자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서 타당성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0년, 20년 전에 한국에서 FTA를 체결을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예상을 했었던 것은 FTA가 경제에 갖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했었지만은요. 자, 그런데 사실 디지털 경제 협정이 우리 경제에 갖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된다면 사실 그 효과나 또는 이 협정의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또 그러한 만큼 제가 여기에서 나열을 하고 있는 몇 가지 이 협력 프로젝트를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 박사님.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단지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구속력 있는 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양 지역 사이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고려대학교의 고영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디지털과 AI 변환에 대한 발표이고요.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영경 교수입니다. 최근에 제가 연대의 디지털 센터의 소속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의 프로그램에는 고려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한국, 디지털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저에게 딱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코리아에서 왔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발표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세안의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킨지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15%에서 25%로 연간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2030년까지 1조까지 중요한 것은 두 자릿수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은 여러 슈퍼 앱과 유니콘으로까지 변환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지금 유니콘 기업의 숫자를 보아도 엄청납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이 중에서 5개의 슈퍼 앱이고요. 그랩이라든지 뭐 이런 앱들은 여러분 대부분 다 있을 것이고요. 동남아의 시민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헬로닥과 같은 헬스케어 관련 앱이라든지 이피셔리, 그린피드와 같은 농수산 분야의 기술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I와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있는 앱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테크와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AI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도 기업들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세안의 경제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변환과 녹색 전환을 모두 도모하고 있는데 둘은 연결되어 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7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 뭐 지금 여기 이 소규모의 기업들이 생산성과 또 GDP 성장에 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관련 기관 제도,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무대력의 업스킬링, 이게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쪼개면 다음과 같은데요. 테크 기술이라고 한다면 AI와 AI의 채택, 또 하이퍼 커넥티비티와 같은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스킬링, 또 디지털 문해력을 보면 여러 기술에 있어서의 격차가 있고 또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의 격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제도 기관에 있어서는 데이터풀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민 박사님도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정보 공유와 표준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다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어떨까요? 디지털과 테크에 있어서 녹색 전환에 있어서 훌륭한 파트너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협력의 노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윙비라든지 인포플러스, KT 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KT가 로보테크 기술에 을 도입을 하면서 동남아로까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기후 변화라든지 지정학적인 변화, 급격한 기술의 변화와 같은 이러한 위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과 아세안 모두가 공동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국가가 홀로 이 문제에 직면할 수는 없겠고요. 공동의 노력을 경주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더 나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의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디지털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무역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커머스라든지 뭐 음식 배달하는 것의 차원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온디맨드 경제는 슈퍼 앱과 여러 스타트업 덕분에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 AI를 도입하고 머신러닝을 하는 것, 어떠한 기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데이터의 표준화와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역 얘기만 했는데 저는 데이터 커뮤니티, 데이터 공동체를 동남아시아와 아세안 그리고 한국에까지 이것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AI에 있어서도 사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한국은 더 큰 데이터 풀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시진핑과 회의를 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중국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같은 더 큰 데이터 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논의를 오늘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Go. 네, 감사합니다. 고 박사님.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이미 2개의 질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혹시 청중의 질문이 더 있다면 질문을 주셔도 질문이 있는 것 같네요.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위해서 간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해외 연사께서 각각 1분씩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질문은 첸 박사님 발표에서 연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4G, 5G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디지털화에 중요하다. 혁신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이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두 분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은 답을 듣고 첸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Okay,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아세안 경제 또는 아세안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연결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연결성이 없다면 디지털 연결성이 없다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자면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세안의 경우 이미 이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영내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진전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3가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2050 아세안 연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25년에 대한 연결성 마스터 플랜도 있고 또 25년 이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인프라나 물류에 대해서만 강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의 연결성 그리고 또 기관이나 제도적인 연결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세안에서는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이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더 강화하여서 디지털 연결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나 앞서서도 또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데이터 연결성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신뢰를 갖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이요. 네, 감사합니다. Do you have any? 네, 거기 첨언하실 것 있을까요, 박사님? 네, 연계성이 중요한 문제이죠, 물론. 그리고 저희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3만 개가 넘는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인프라에 있어서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예, 위성을 활용해서 연계성을 높이는 방법들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 현지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와 같은 큰 국가에 있어서 디지털 문해력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닥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이 주는 여러 가지 효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가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포용성입니다.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디지털 문해력이 해소되지 않으면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기후변화 이야기를 할 때 개도국과 특히 뭐 미주 지역이라든지 한국 선진국들이 하는 그러한 노력이 인도네시아의 정책들 그리고 뭐 저희 작은 현지 마을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러한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소외시킨 상태에서 앞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상호 연결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처럼 도서 국가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 너무나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차세대 연결성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두 개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질문의 요점은 어떤 자원과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디지털 경제와 전환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세안 지역에서 특별히 어떠한 규제 정책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지 혹은 개선을 해야지만 투명성과 정보 보호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규제 측면에서의 경험과 틀이 다 다른데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일원화시킬 수 있을지 디지털 통합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 박사님께 드린 질문입니다만 고 박사님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분의 해외 박사님들도 첨언하실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네,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먼저 필요한 것은 은행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또는 신용카드 활용 등등 신용과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해진다면 다시 말해서 신용 관련 활동이 더 개선이 될 수가 있다면 그러면 또 관련된 인증이라거나 또는 보안 그리고 사기 감지 등과 같은 이런 활동이나 이제 이러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또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관련된 규제들 예를 들면 전자인증이나 전자서명 그리고 종이 없는 무역과 관련된 규제가 또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규제 동기화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각기 다른 규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율이나 또는 동기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협력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국가들이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좀 더 명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떠한 유사성,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떠한 규제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규제나 또는 시스템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의 관점은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세안 차원에서 보면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미 하나의 로드맵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동인데요. 실천인데 디지털 전환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빨리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디지털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을 매해 거듭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도적인 지원은 그에 따라가고 있는지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빨리 움직이자, 실천을 하자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산업의 관점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박사님. 혹시 다른 첨언하실 분들 계실까요? 네, 저도 살짝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규제 부문에서의 협력은 국가 간 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법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정책 입안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의 생각까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개의 회원국이 모두 제도적인 틀을 동기화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런가 하면 기술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건 간에 규제는 무조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기술이 다른 생활의 영역을 다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기술을 좌지우지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기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의견은 기술을 어떻게 채택할까? 이러한 접근 방법을 수립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원칙에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원칙을 참조해서 더 빠르게 또 유연하게 어떠한 산업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I의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AI 기술은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기에 저희가 규제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원칙 기반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AI 규제를 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효과적인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기술을 채택할 때 AI가 아닌 다른 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한 개도국에게는 다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를 마련을 하고 이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굉장히 굳건한 원칙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면 훨씬 더 손쉽게 업계를 설득하고 또 투자자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기술 채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것은 뭐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네, 오늘 여러분들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두 분 첸 박사님과 코모도로 박사님, 또 민 박사님, 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